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 소개했지만 본질적으로 AI의 뿌리가 어딘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AI가 발전했구나 이런 내용들 사실 다른 곳에서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더 준비를 좀 하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척자들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썼습니다. 인공지능의 개척자들. 자, 채팅창에 인공지능 하면은 누가 떠오르나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인공지능 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인공지능 하면은 뭐 튜링 얘기 뭐 잘 했지만 그러면 튜링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없었는 건가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뭐 말이라도 개념이 없었을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갑자기 튜링이 틱 하고 이렇게 짠 하고 짠하고 그거를 보여줬느냐? 응? 그런 또 의구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그냥 튜링부터 before 튜링, after 튜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데 그 튜링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았겠죠. AI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어떤 영향이 있겠죠. 예, 그것을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튜링 이전에 누구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좀 어렵죠. 그 가공된 지능이잖아요. 가공된 지능.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예전부터 지능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예전부터 지능에 대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전에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기보다도 이제 지각이죠. 인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들이죠. 인식은 뭐 원래부터 철학의 중요한 테마죠. 그렇지 않아요? 인식. 어, 그 지식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인식론 이런 부분이 철학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인식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식한다는 거는 그럼 외부 세계와 이제 인간이 받아들이는 그 개념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참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도 안 좋아. 그러면은 외부 세계에서 노멀하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각각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적 상황에 따라서 외부 인식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주관에 가깝죠. 객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느냐 모르냐를 뭐 아느냐 모르냐 이런 말이 이제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하듯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도 유명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이 참인 순간 아무것도 모르다라는 말이 참인 순간 몰라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순환 모순에 생기는 거죠.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유명한 게 뭐 그리스의 어떤 섬이죠. 크레타 섬인가? 크레타 섬 사람이 하는 말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부터 논리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크레타 섬이 자기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는 말을 섬 사람이 했어. 그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기 한번 채팅에 투표를 해볼까요? 참이면 1번, 그 말이 거짓이면 2번. 모든 우리 섬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 참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자, 거짓이 굉장히 많네요, 의외로. 아니, 그 말이 거짓이면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은 참이 되잖아요. 우리 프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한 말이 거짓이면은, 그쵸? 그 사람 말이 주장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말이 참이 되면 그 사람 말은 거짓이어야 되니까 다시 거짓이 되고,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아마 일부 사람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논리 자체가 사실은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논리의 역설이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논리, 키워드로서 논리라는 말을 자꾸 쓸게요, 논리. 이 논리는 뭐 많이 알려진 논리는 우리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3단 논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논리를 상당히 집대성을 하는 거죠. 논리학에 대한 어느 정도 체계가 생긴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 이 수준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 당시에 최고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이제 플라톤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스승인 이제 에, 누구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래서 다 그 계열입니다. 물론 각자의 영역을 개척을 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의 영역을 개척을 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을 추구를 했는데, 이 세 사람들, 세 대철학가들이 고민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논리학이었습니다. 논리학. 예, 논리학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조차도 아까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크거든요.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맞으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참이라고 하면은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고,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에 빠져드는 거고요. 뭐 플라톤은 논리학이라기보다도 플라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이상 세계에서 투영된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이데아론을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것의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고, 그 이데아론이 결국은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현실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상현실에 만일에 우리가 동화가 되면은 그 가상현실에서 투영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뭐 기원전 사람인데, 기원전에 이미 이런 어떤 가상의 세계, 거기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하기 시작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토대가 되는 뭐 여러 가지 3단 논법 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의 그 핵심 내용은 어, 인식론, 인지론, 그래서 영어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각각 간단히 쓰면 사실 인공지능의 큰 분야는 코그니티브. 이거는 뭐 인지과학이죠. 인지과학. 그래서 외국에는 인공지능 랩 이전에 벌써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은 뭐 심리학, 뇌과학자, 일반 엔지니어, 뭐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다 연결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면은 안 되고 인공지능을 그 둘러싼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더 큰 카테고리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잠깐 서두에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50년, 1950년 그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연도죠. 1950년도. 그때 논문에 하나의 논문에 AI라는 뭐 AI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이 있었냐? 생각하는 머신 이런 개념이 나오죠. 생각하는 머신. 근데 투링이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논리학자가 수학자였거든요. 논리학자가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논리학을 미국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하고 영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튜링이 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튜링이 왜 그걸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근본을 논리학에서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약간은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그 뿌리를 제 시각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논리학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리학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계가 있을까? 그거죠. 사람은 논리를 따른다고 생각했으면 기계가 논리를 따르면 기계도 사람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논리학자 부울과 그다음에 이제 튜링과 그 당시에 AI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대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자, 부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울, 뭐 일부 들어봤을 텐데 부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부울. 영어로 부이라고 하고 BOOL인가요? 이거를 하고 부울. 들어봤으면 1번, 안 들어봤으면 0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예, 요거는 많이 들어봤네요, 여러분들이. 예. 대부분 많이 들어봤네요. 예. 그래서 그 부울의 논리학이 논리 수학의 탄생이다 이렇게 주제를 붙였는데 조지 부울이라고 해서 조지 부울 그렇게 오래전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200년 전 사람입니다.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논리학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수학, 철학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수학, 철학, 논리학자인데 논리학 엄밀하게는 그냥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논리학자죠. 그래서 논리학자였고 그 논리학자로서 이 아일랜드의 한 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로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불 엘지브라 혹은 불리한 함수 뭐 이런 거를 많이 알려졌죠. 불리한 함수에서 많이 나오죠. 불리한 함수는 들어봤을 텐데 불리한 펑션. 근데 이게 불리한 펑션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루 풀스 진리표 있죠. 진리표. 네, 진리표. 그걸로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진리표의 개념이죠. 트루 폴스를 실질적으로 개발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진리표. 요즘에는 뭐 그 집합론에 뭐 뭐야 진리표 뭐 트루 폴스 P면 Q 뭐 이런 거 잘 안 배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건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핵심 그 뭐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되는 터미널로지가 집합이고 그 집합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합 이론 혹은 이러한 진리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막 수학을 얘기하는 것은 뭐 그냥 처음부터 실전에 학생들을 실전에 내모는 거죠. 수의 본질에 대해서 수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런 거 갖고 뭘 해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최소한 집합 이론을 이용한 이제 기본 논리학 정도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라는 책인데 여기에 써 있죠. 뭐 An Investigation of the Laws of Thought,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법칙이죠.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인데 그 다음에 founded the mathematical theory, the mathematical theory of logic and probability. 그러니까 논리학과 확률의 이론들, mathematical 이론들이 그 생각의 로에 들어가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한 4개 정도, 4개, 5개 되는데 라직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우리가 예전 시간에 했던 probability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로직과 probability의 또 수학적 이론을 우리가 해보겠다. 3가지의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그 생각의 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려면 결국은 로직이 필요하고 프로버빌리티가 필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수학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은 마인드, 그냥 심리적인 거,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라는 그 생각에 대한 법칙을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 이거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이거 사실은 아무나 이러한 것을 사실은 제목을 못 붙이죠. 예, 아무나 이런 제목을 못 붙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마치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공지능은 그 우리가 두뇌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매스메티컬한 포뮬러로 컨버전해서 그 매스메티컬한 포뮬러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우리 두뇌랑 비슷하게 결과를 낸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분 자체가 벌써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튜링은 1900년도 사람이고요. 이분은 1800년도 사람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분명히 100년 전에 이미 이분도 law of thought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법칙, 생각의 법칙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뭐 논리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당시에 그 드모르강이라고 들어봤죠? 드모르강 법칙.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드모르강 법칙 이것도 집합 이론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드모르강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누굽니까? 불에 대해서 열렬한 팬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성보다도 그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다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이 있잖아요. 좀 전에 소개했던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이 원래는 또 다른 책이 있었습니다. 논리학의 수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1947년에 있었고 이 책이 지금 연도가 1854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800이겠죠. 1847년에 있었는데 1854년에 수정된 책이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를 냈는데 그것에 좀 오류를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책을 냈고 이름도 바꿔버렸죠. 논리학의 수학적 분석, 너무 딱딱하죠. 생각의 법칙에 대한 탐구. 이게 좀 도전적인 제목이죠. 생각의 법칙에 대한 The Thought of Laws.
또 law of thought, 그죠? 또 law of thought. 되게 멋있는 제목입니다. 자, 요 책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책이. 근데 요 책에서 재미있는 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A의 제곱은 A다. A의 제곱은 A다. 이런 걸 써요. A의 제곱은 A다. 익숙치가 않죠. A의 제곱은 A다. 자, A의 제곱이라는 제곱은 연산이 두 번, 결론, 그러니까 연산을 두 번 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뭐 연산에 한 번 더 적용한다는 걸 A의 제곱이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연산 요 서클을 곱하기의 의미로 한다면 X의 제곱은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의 연산 체계에서는 X는 0 또는 X는 1만 이 식의 해가 되겠죠. 그럼 재미가 없죠. 그것을 만족하는 수가 0과 1밖에 없다? 그럼 좀 재미는 없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고로 수학에서는 그 이항연산 요거를 연산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걸 이항연산이라고 해요. 이항. 두 개의 뭔가가 있을 때 걔네들을 연산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이 다 이항연산이잖아요. 두 개의 원소를 하나의 새로운 원소로 컨버전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산이 여기에서 정의되는데 특히 이 서클의 연산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이런 인터섹션 이거를 인터섹션이라고 하죠. 인터섹션 교집합 혹은 뭐 영어로 인터섹션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A의 인터섹션 A는 A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뭔가 띵 하지 않나요? A의 인터섹션 A가 요 A의 제곱은 A다 라는 말에 해당하는 연산이죠. 자연스러운 연산. 그러니까 만약에 이 A의 제곱을 A라고 해서 그 단지 실수의 집합으로만 생각을 하면 실수는 0과 1이라고 하는 딱 그 숫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하나의 연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A 인터섹션 A가 A네? 이건 항상 true잖아요. 모든 A에 대해서. 모든 집합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의미한다면 A를 여기 쓸까요? 좀 더. 여러분들 A가 뭔지 A를 집합이라고 할 때 A를 집합이라고 할 때 A의 인터섹션 A는 A가 된다. 그거죠. 나는 요것을 그 논문에서 설명할 때, 야, 이게 이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이러한 A 제곱은 A를 소개했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발견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불이 원했던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그 맹신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자신의 논리식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가 탄생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 세계를 주름잡는 그 논리학의 시조죠. 논리학의 시조. 그것을 이분이 죄송합니다. 1947이라고 해요. 1847년 자신의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포함하는 논리학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좀 굉장히 팬시한 느낌이 듭니다. 자, 모든 A는 B다. 이게 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모든 A는 B다. 뭐 모든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그거잖아요. 모든 사과는 과일이다. 그렇죠? 모든 과일은 뭐라고 할까요? 모든 과일은 채소라고 하기엔 그렇고 야채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일과 야채는 분리되니까 하여튼 모든 과일은 뭐라고 할까요?
모든 과일. 이거 카테고리를 알아야 되겠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이거 모든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채팅창에 모든으로 돼서 이러한 명제, 모든 A는 뭐뭐다. 이걸 누가 한번 좀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채팅창에.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익숙한 게 한번 보기 위해서. 모든 뭐뭐는 뭐뭐다.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게 안 나오는구나. 모든 연속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거 부정인데.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다.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 명제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 명제가 아닌 일상생활의 어떤 명제로서 참인 것을 얘기해 보자라는 거죠. 모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모든 컴퓨터는 전자기기다. 예, 모든 컴퓨터는 전자기기다. 자꾸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바이오 컴퓨터가 또 바이오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컴퓨터는 바이오로 돼 있죠. 컴퓨터가 그 전자기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모든 뭐뭐는 뭐뭐다라고 하면은 자꾸 발리가 많이 생기죠. 예, 사실은. 뭐 그다음에 예.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아니, 그건 그냥 하나의 명제죠. 예, 하나의 명제. 지금 뭐 우리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항상 B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A는 B다. 그러기 때문에 예제를 찾기에는 아까 같이 이제 뭐 그냥 뭐 쉬운 거 그냥 복숭아는 사과다, 복숭아는 과일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약간 그래서 카테고리화된 게 좀 좋죠. 어떠한 계통이 있고 그 계통을 포함하는 계통. 그래서 뭐 한국은 모든 한국이라는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한국은 세계 안에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무튼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약간 카운터 이그젠플이 종종 있다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거의 뭐뭐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뭐는 뭐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약간의 발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쓰죠. 자, 그래서 모든 A는 B다라는 거를 여기 A, B는 A다 이렇게 썼습니다. A, B는 A다. A, B는 A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A, B는 A다. 그게 왜 모든 A는 B다일까? 예. 어, 그 이유는 A, B는 A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 어, 연산을 요 A 인터섹션 B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A 인터섹션 B다. 그래서 집합으로 보면은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인터섹션이 가운데를 의미하죠. 인터섹션이 A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 인터섹션이 A에 되니까 이 A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야 A하고 B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크기가 좀 크구나. 이게 A가 되겠죠. 그렇죠? A하고 B가 인터섹션을 했는데 A가 되려면 A가 B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A가 B에 속하죠. 즉 모든 A는 B이다. A에 속하면 B에도 속한다. 그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 A 인터섹션 B가 A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집합의 노테이션이지만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는 B다. 모든 A는 B가 된다라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팬시함을 느끼죠. 그 다음에 어떤 A도 B가 아니다. 어떤 A도 B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알겠죠. A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B에는 있지 않아.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A하고 B의 이걸 인터섹션으로 보세요.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0이다라는 거죠. 영집합. 없다.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그러면은 A하고 B가 없으니까 A하고 B의 인터섹션.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A, B가 이제 0이다. 0이라는 게 여기서 영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A 인터섹션 B가 영집합. 자, 이게 되려면은 A라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통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즉 어떤 A도 B가 아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논리가 이런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게 어떤 A는 B다라는 건데 예. 어떤 A는 B다. 여기서 어떤 A는 B다를 V는 A, B. 근데 V가 뭔지 잘 모르죠. 예. V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V는 공집합이 아닌 어떤 기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A는 B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에 속하는 어떤 원소는 B에도 속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V는 A, B라는 말은 즉 A하고 B를 하면은 영집합이 아니야 라는 말을 의미하고 그래서 어떤 A는 A에 속하는 어떤 거는 B에도 속해. 그렇게 약간 인터섹션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런 게 그래서 A의 인터섹션 B를 하면은 얘는 not empty.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어떤 A는 B가 아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어떤 A는 B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A는 B가 아니다. 그것을 집합으로 보면은 이제 A에다가
1-b라는 의미는 그 B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 여집합. 그래서 B에 뭐 C 이렇게 많이 쓰죠. 저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A 인터섹션 1-B가 돼 있네요. 이거는 고전적인 집합론에서는 A 인터섹션 B의 여집합이죠. 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인 거죠. 그 얘기는 이거를 이제 말로 쓰면 A가 있고요. 이게 A가 있고 B를 이렇게 쓸게요. B. 그러면 B의 여집합은 이런 쪽이죠. 이런 거. 그게 B의 여집합.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여집합, 여기가 empty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원소는 어떤 A는 B가 아니죠. 어떤 A는 B가 아니다. 어떤 A에 속하는 원소는 B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살아남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요 V는 A1-B로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와 B가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A와 B가 교집합하지 않는 경우 요게, 그 다음에 A와 B와 교집합이 있고 공통된 빗금이 그려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A와 B의 교집합이 있고 A 쪽에만 빗금이 그려진 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합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의 어떤 포함 관계라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쓰던 논리학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선하다. 그래서 불의 업적이 대단하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유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제 노년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스토리가 잠깐 있었는데, 예.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거의 50세에 가까웠을 때인데, 그 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그 연구실로. 그다음 비가 이제 막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를 맞고 가신 거지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보면은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폐렴으로 간 거예요. 예, 폐렴으로 가서 결국은 그 또 젖은 담요로 또 부인이 또 폐렴이었는데도 지금 단순히 추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병간호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악화가 돼서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요, 대체로 죽음에 가까웠을 때는 좀 허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다큐멘트는 보내드렸지만은 거기에도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말년에 대한 얘기를 좀 쓰긴 했는데 아주 의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살아있을 때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여생은 상당한 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의 어떻게 그 뭐죠, 세상을 떠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 그 유쾌한 죽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일수록 뭐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마어마하게 저기하게 그 운명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문이라는 게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냥 뚝딱하고 뭐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고뇌에 차서 나왔던 것이 우리 학문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 새삼 느끼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이론을 창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 여기에 이제 부울에 대해서 다시 그 업적에 대해서 상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울 들어봤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부울 대수라는 말할 때도 많이 써요. 불리안 엘지브라 또는 그의 이름을 딴 분화구도 있고요. 파이썬에서 부울이라고 하죠. 참거짓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 부울이 있고요. 그래서 뭐 true의 타입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부울이라고 하죠. BOOL. 근데 실제 이름은 BOOL입니다. BOOL 오리지널 이름은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약간 조금 약식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R에서도 쓰입니다. R도 is that boolean X. 그럼 X가 불리언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이제 if 명령문에서 그 부분이 참일 때, 다시 말해서 불값이 참일 때를 우리가 이제 next를 수행하죠. 그래서 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안에 두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불은 뭐 물론 프로그래밍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셉은 아니지만 이분의 업적, 논리학적 업적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불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이 있어요. 딱 클로드 셰논인데요. 클로드 셰논. 클로드 셰논을 들어봤다 그러면은 1번, 못 들어봤다 한번 불리한 식으로 0번 한번 해볼까요? 클로드 셰논 들어봤다 1번, true. 그 다음에 들어보지 못했다 false 0. 완전히 오늘 반전인데 불은 들어봤는데 셰논을 못 들어봤다? 이거 완전 반전인데 딱 한 명밖에 지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이런 걸 설명하길 잘했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불보다 클로드 셰논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위대한 사람인데 다행히 우리 이 내용에서 왜 위대한 사람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셰논이 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셰논이라는 사람이 클로드 셰논.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아마 1900 몇 년도인가요? 80년대인가 90년도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최근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셰논은 10년 20년 전 얘기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그 셰논이 이제 미시간 하면은 중부입니다. 중부 미국의 중부죠. 거기에서 철학 수업에서 불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영향인지 모르지만 그 MIT로 가면서 이제 석사 논문에서 그 불의 대수, 아까 얘기한 불 엘지브라 있죠. 불 엘지브라하고 기계의 작동 원리가 크게 연관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기기 릴레이 시스템의 디자인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불은 논리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학적으로 뭐 누가 할 생각은 안 했죠. 그 전까지는. 근데 그 셰논이 아까 우리 불이 몇 년도 사람이었죠? 1800년도 후반이었죠. 1800년도. 네. 64년까지 사셨으니까 거의 이제 뭐 30년이니까 한 100년은 안 됐지만 한 70, 80년도 후에 갑자기 저 미국에 그냥 그 학생 하나가, 그죠? 대학원생 하나가 갑자기 여러분처럼 대학원생이죠?
불의 그 엘지브라를 딱 보고 그 당시에는 뭐 학문이 영국 사람이 있으니까 불이 그게 뭐 논문들이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유명한 몇 개만 있었겠죠.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저 동부의 그 MIT 석사 논문으로서 이 주제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셰논은 공학자처럼 되어 있지만 수학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학위는 실제로 수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공학 엔지니어이지만은 수학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뭐 세스타코프라는 사람도 불의 엘지브라를 전자 스위치에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디지털 회로 뭐 디지털 회로 디자인의 기초 이론이 되었고 현재의 정보실을 여는 계기가 되어 있다. 지금 불의 대수의 어떻게 보면 응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잠시 이제 셰논이 거쳐가지만 이따가 셰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하면 또 다른 그 컨셉이 뭐냐면은 SAT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Satisfiability Problem. 스펠링 맞게 썼죠. 불의 만족 문제. 물론 이걸 불이 한 건 아니에요. 후세 사람들이 불 엘지브라를 하면서 만들어낸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또 안 들어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논리 변수 and는 둘 다가 참일 때 참이죠. or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참이고 not은 원래 게 참이면 not을 씌우면 반대 no가 뭐 false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게 false면 not을 하면 참이 되죠. 이렇게 and or not으로 되어 있는 그 논리식이죠. 자, 이 논리식이 참이 되냐 안 되냐를 찾는 문제가 불의 만족 문제다. 그러니까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and, or, not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요거는 가장 간단한 거고요. x1, and x2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or 노테이션 쓰고 x3 넣고 뭐 갑자기 not x4 넣고 막 복잡하게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두 개에 대해서만 놨을 때 이것이 참이 되는 x1, x2가 뭐냐죠. 참이 되는 x1, x2. 우리가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x1이 참이고 x2가 참일 때 참이겠죠. 근데 엉뚱하게 x1을 false로 잡고 x2를 참으로 잡으면은 얘는 false가 되기 때문에 만족되는 x1, x2를 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x1이 참 거짓, x2가 참 거짓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참일 때의 값 그것을 우리가 satisfiable 했다. satisfy 하는 x1, x2를 구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그 논리식인 경우에 어떤 x1, 어떤 x2, 어떤 x3 블라블라를 넣었을 때 실제로 참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그 SAT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SAT 문제. 그래서 이것이 NP complete problem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NP complete problem. NP complete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NP complete problem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풀기가 어려워서 따로 모아둔 겁니다. 같은 애들끼리. 얘네들은 너무 다 똑같이 어려워. 대신 한 문제를 푸는 순간 다른 문제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한 문제도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의 클래스를 우리가 NP complete problem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한 수십 개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 불의 만족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딱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NP complete proble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NP complete problem이 뭐냐면은 웹판원 문제 아니면은 뭐 그 우리나라 말 웹판 영어로는 traveling salesperson, salesman problem이라고도 합니다. TSP.
TSP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TSP는 많이 들어봤죠? TSP, Traveling Salesman Problem. 들어봤다면 1번, 안 들어봤다면은 false니까 0번. 눌러볼까요? 오늘 불리안을 많이 이용하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조금 특히 히스토리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맨날 문제만 풀고 뭐 프로그래밍을 짜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비하인드에 해당하는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알지 못하면요 그거 맨날 해봤자 그냥 수박 걸타기가 되거든요. 자, 이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은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요. 예.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웹판원 우리가 말하는 세일즈 퍼슨이죠. 세일즈 퍼슨이 여러 도시가 있겠죠. 뭐 그냥 그 도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의 동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또 그 돌아다녀야 되니까 교통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임의의 도시들을 딱 한 번만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비용도 최소로 하고 싶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입니다. 다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만 방문해야 됩니다. 한 번만. 도시는. 그리고 비용은 최소로 하고 싶다. 그겁니다. 딱 봐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최적화 문제죠. 최적화 문제. 도시를 한 번만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돌아오는 비용. 뭐 여기서는 비용이라고 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제 거리를 최소화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거리를 최소화한다. 비용과 거리가 이제 같다고 가정하면. 예, 이거는 여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에서 노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엣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드하고 엣지 사이에 어떠한 값을 줍니다. 그 웨이슬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 웨이슬 주고 나서 그 전체적으로 한 노드에서 모든 노드를 방문하되 그 웨이트에 있는 그 엣지에 있는 값 웨이트를 가장 최소로 하는 게 뭐냐 이러한 그래프 세팅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리얼한 프로블럼을 바꾼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 역시 NP complete problem으로 되어 있어요. NP complete problem. 그래서 사실 NP complete problem의 예를 들어라 하면 이거를 들어요. TSP 네가 이걸 풀 수 있냐 이거죠. 풀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이 예제로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NP complete problem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 AI로 풀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챌린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딥러닝으로 뭐 모든 걸 해결한다. 그다음에 이세돌의 경기를 그 알파고가 이제 해결했는데 그러면 그 알파고가 지금같이 NP complete problem을 풀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딥러닝으로 NP complete problem을 풀었다?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그걸 하나를 푸는 순간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주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예, 여기에 뭐 암호 얘기 나오는데 이건 피고 자, NP complete problem은 아직까지도 난제인데 뭐가 난제냐면 NP complete problem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P 프로블럼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기존 컴퓨터로. 그래서 만약에 P와 NP 문제가 같다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혼란스러운 거죠. 모든 그 보안이 다 깨지고 그래서 N은 과연 NP인가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most likely 이퀄이 아니겠죠. 이퀄이면 큰일 나죠. 예. 이퀄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큰일 난다는 의미는 뭐 나쁘다는 의미보다도 기존에 있는 NP 프로블럼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시스템. 그것들이 다 위태롭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퀄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까지 불에 대한 스토리를 정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뭐 큰 전기를 읽어봐야 할 정도로 할 얘기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튜링이죠, 튜링. 자, 튜링은 뭐 워낙 유명해 갖고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링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튜링에 대해서 뭐라고 썼죠? 이거는 그냥 그 내용이고 튜링의 히스토리가 없군요. 네, 튜링의 히스토리가 별로 없군요, 여기에. 아무튼 튜링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영국에서 학부를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갔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 당시에 논리학의 대가인 철치라는 사람을 철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논문을 쓰고 다시 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활동을 쭉 했죠.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겠죠. 2차 세계대전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52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54년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래서 튜링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업적들을 남겼을 텐데 지금 나이로 보면은 몇 시인가요? 42세죠? 네, 42세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빨리 돌아가셨죠. 자, 어쨌든 여기서 시작하는 제가 쓴 내용의 시작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Can machine think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되게 도전적인 표현이죠. Can machine think. 사실 뭐 can humans think도 사실은 중요한 말이죠. 인간들이 생각을 하느냐. 생각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도 많고 우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되게 환경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걸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과연 생각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건 뭐 휴머니즘이고 자, 머신의 입장에서 생각이 가능하냐 이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 마인드 저널입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철학 저널이에요. Psychology and Philosophy인데 여기에 제목은 이겁니다.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Intelligence란 단어가 딱 들어가네요. 그죠? 계산하는 기계와 그 다음에 Intelligence by Alan Turing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서 여기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키워드 하나가 Imitation Game이 타이틀이고 제목이 I propose to consider the question Can machine think? 야, 이렇게 벌써 그냥 자기의 논문의 첫 문장이 기계는 생각 가능하냐라는 걸 쓰는 거는 참 멋있으면서도 아무나 못 쓰는 문장이죠. 논문은 이렇게 안 써요. 논문은 이렇게 썼다간 다 리젝션입니다. 이거는 보통 논문은 이렇게 안 쓰고 누가 이런 걸 했는데 나는 뭐뭐를 했다 이렇게 쓰지 그냥 완전히 이거는 철학적 도전장이죠. 기계가 뭔 생각을 해 말도 안 돼라고 보통 할 텐데 역시 그 튜링은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기다가 얘기했습니다. 자, 튜링에 만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거 논문 타이틀이니까요. 이거 한번 다운 받으면 지금 금방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저는 그 Can Machine Think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진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think의 정의가 뭐지를 찾아봤어요. 생각의 정의를 찾아봤는데 생각의 정의가 없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생각을 정의할 수가 없겠죠. 예. 생각이라는 게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Can Machine Think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와 생각을 알아야 기계가 그걸 못해. 생각의 정의에 해당하는 어떤 속성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서 기계는 생각할 수 없어. 혹은 생각의 속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텐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정의를 못 해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네, 참 어려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꺼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거를 그 설명 하나를 봤더니 여기 키워드가 흉내라는 개념이 흉내.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 생각을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생각처럼 하는 어떤 사람이, 인간들이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동을 기계가 따라 한다면 그 기계도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분의 아이디어예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나이스하죠. 자, 인간이 하는 생각의 개념을 기계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을 통해 하는 행동을 기계가 똑같이 한다면 기계도 생각을 한다고 사고를 한 거죠, 이분은. 이게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신선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 뭐 제가 예를 들었네. 개그맨이 유명 정치인을 똑같이 흉내내는 걸 보면 그는 유명 정치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중요 영역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분야인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죠. 튜링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 TV 쇼 같은 데 보면은 모창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가수랑 거의 똑같이 그 사람이 노래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 노래만 들어보면 원래 가수가 그 노래에 대해서 흠뻑 빠져서 한 거나 그것을 흉내낸 사람인 거나 결과적으로는 같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하나만 봤을 때는 가수가 원래 오리지널 가수가 한 것이나 이 새롭게 모창을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하나에 대한 생각만큼은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우리 튜링이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한 거예요. 튜링이. 아, 이미테이션 게임이다. 이것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은 그 심판관 C인데 사람입니다. C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름막이 있어서 답밖에 교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요. 이 경우에 C가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러고서 질문을 하고 너는 컴퓨터구나, 너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구별을 이제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C가 이 답변서가 사람이 한 건지 컴퓨터가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잘 대답을 할 때 이것을 A를 생각하는 머신이다, thinking 머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이해되죠. 그래서 튜링의 그 논문에서 50년 후, 다시 말해서 1950년대 썼으니까 2000년도에 심판관이 10개의 문제를 냈을 때 3개 정도는 심판관도 미스테이크를 한다. 실제로 기계가 대답을 했는데 사람으로 오류를 범한다. 3개 정도는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가 틀리거나 심판관도 뭐 4개도 틀릴 수 있겠죠. 최소한 3개 정도만 틀리게 해도 요 기계 A를 띵킹 머신이다라고 부르자라고 그 튜링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30%만 C를 틀리게 만들어도 얘는 대단히 훌륭한 기계다라고 우리가 튜링이 얘기를 했고, 결국은 지금이 202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튜링이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아직도 사람들이 이 튜링 테스트를 합니다. 튜링 테스트를 매년 해서 어떠한 질문을 주고 그게 사람이 한 건지 컴퓨터가 한 건지 이 질문자가 이제 판단을 막 하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튜링의 머신까지 지금 도착을 한 거죠. 그 튜링이 생각한 것처럼 대부분을 이제 그 심판관이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현재까지도 튜링의 그 이미테이션 게임, 이 게임을 패싱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완벽하게 패싱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됐고요. 여기 뭐 매년 튜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한된 환경에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답하는 사람이 뭐 그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뭐 몇 살짜리다 이런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에 해당하는 그 답이 약간 어눌하면 이거는 컴퓨터가 한 거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환경을 주고 나서 그 답만 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 문제 하나를 딱 주고 이거 풀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수학 문제 그럼 사람도 풀어오고 컴퓨터도 풀어오죠. 둘 다 답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노테이션이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봐주자 이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튜링 테스트는 통과하지 않았다. 자, 뭐 여기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이런 거는 뭐 다른 적이니까 빼고요. 튜링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936년에서 38년까지 그 프레스턴 대학에 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몇 년 안 되죠. 2년, 3년밖에 안 됐네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만난 논리학자가 철치고요. 철치인데 철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논리학자, 수학자였고요. 그 철치가 발견한 그 정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튜링이 자기가 자기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으로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네, 튜링 머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온 그 티어렘 명제를 처치 튜링 시시스라고 많이 해요. 처치 튜링 시시스. 네, 그래서 요때 튜링이 또 나오죠. 이 당시에는 튜링은 완전히 그냥 순수 수학자라고 보면 되죠. 순수 수학자. 그래서 존 폰 노이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 그 철치 튜링 논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로 하고 이게 이제 훗날 컴퓨터의 기본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튜링의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죠. 튜링의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컴퓨터를 만드는 우리가 지금 존 폰 노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아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컴퓨터의 기본 개념 이게 뭐냐면 뭡니까? 우리가 할 때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메모리죠. 하드 메모리. 하드 메모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하드 메모리 말고 우리가 하는 게 그 뭐죠? 램이죠. 갑자기 나오는 그 램 메모리.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냥 한글 쓸까? 램 메모리. 이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돌아가는 메모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CPU잖아요. CPU.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그 예전에 만든 컴퓨터도요. 항상 메모리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시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떤 회로가 있어서 그것을 컴퓨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폰 노이만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폰 노이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자, 근데 튜링 잠깐 다시 돌아가면요. 튜링이 그 1938년까지 미국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뭐 캠브리지 뭐 이런 대학은 그 당시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들어봤나요? 여러분 비트겐슈타인? 들어봤으면 1번, 안 들어봤으면은 폴스 0 한번 해주세요. 비트겐슈타인. 오,
이거는 의외로 많이 들어봤네요. 좋습니다. 반 정도는 들어봤네요. 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괜히 아인슈타인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사실은 분석 철학가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석 철학가인데 뭐 그분이 한 말 중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어 철학, 분석 철학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저는 이걸 대학원생 때 이걸 듣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겐슈타인하고 러셀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해를 할 텐데 러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러셀은 뭐 워낙 유명해서 다 대부분 들어봤을 거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어떻게 보면 학문적 스승이 러셀입니다. 근데 러셀은 수학하고 논리학자로서 그 당시에 명성을 남겼죠. 그런데 그런 급인데 비트겐슈타인이 근데 대학원생 때 튜링이 대학원생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신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튜링이 비트겐슈타인한테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수업을 들었을 때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튜링이. 자, 튜링이 어떤 급인지 알겠죠? 나이 뭐 30은 안 됐겠죠. 박사학위 너무 딱 하고 돌아왔으니까 39년이니까. 그 당시에 그 유럽을 휩쓸고 있는 비트겐슈타인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된 사람이 튜링이다. 그냥 예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예,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 제가 이거 어렵게 구했는데 그때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행히 이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막 적어 놓은 거야. 너무 다행인 거지. 그때 튜링이 비트겐슈타인한테 이렇게 뭐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수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튜링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지금 보면은 튜링과 우리 비트겐슈타인이. 근데 여러분들은 비트겐슈타인보다 튜링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튜링과 비트겐슈타인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쉬었다가 12시부터 정보 이론의 탄생, 셰논의 엔트로피 해갖고 이 셰논에 대한 스토리, 또 셰논과 튜링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러셀과 그다음에 그 러셀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2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